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국내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타임푸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데요, 미국의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네요.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는 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그것은 풍요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11월의 첫 주 느긋하게 읽는 책 한 권, 그 시간 즐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웅대한 창조물 도시. 인간이 도시를 형성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국가도 등장하게 됐다. 도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쇠퇴한다. 하지만 인간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른 후에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존재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뉴스테이까지 개발의 역사를 고스란히 걸어왔는데,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도시는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시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도시 정책으로 도시 재생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더 매력적이고 더 안전함이 더 아름다운 도시. 도시의 르네상스를 꿈꾼다. 과연 살만한 도시, 정감 있는 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지 고명석의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에서 만나본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이자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고명석 개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류준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책의 첫머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시는 생명체다. 도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다. 자, 세계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고 또 도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도시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 교수님, 특별히 이 도시에 대한 책을 집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대학에서 문화예술과 미학을 주로 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술과 테크놀로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건축미학 그리고 도시미학으로 흐르게 되었어요. 네. 또 하나는 매니페스토라는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그런 참여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올해 전국 지자체 시장 군수들 공약 경진대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재생 분야를 한 분야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유는 올해 정부 예산 4천억 정도가 이 분야에 투여가 됩니다. 네.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국민의 바람은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좀 정책 대안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네.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 책을 좀 써달라는 요청. 류 교수님께서는 워낙 도시공학과 전공이시다 보니까 네, 그렇죠. 도시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실 것 같은데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건축이나 도시 설계 입장에서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명석 개관 교수께서는 이 도시 미학의 관점에서 봤는데 네. 똑같은 도시를 놓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네.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도시를 한번 들여다보고 네. 또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제목이 도시 미학을 입히다예요. 근데 미학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시의 미학이라 뭔가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기도 해요. 특별히 이렇게 제목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도시를 바라보는 데는 우선 건축과 도시공학 관점이 있죠. 그 전에 또 정치와
행정의 관점, 네. 또 경제와 경영의 관점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인간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체화되는 뭔가 문화예술 미학적 관점이 또 좀 첨가돼서 종합적으로 봤으면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 제목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 그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도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뭐 이런 분야가 아닐까 네. 싶어요. 이 책에도 보면 첫 장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시대는 지나갔고 도시 재생의 시대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재개발과 재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도 정체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형이라고 거꾸로 된 상태의 인구 모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부양할 인구는 증가하는 네. 그런 상황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제는 개발 시대의 끝물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우리 도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의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본적인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재개발이나 신도시 시대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죠. 공동체가 어떤 개발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밀려서 네. 와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세입자들은 그 동네를 떠나야 돼요. 재개발이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 네.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와해가 되는 겁니다. 저기 어린이들 동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바로 뉴타운 재개발 시대에 가능한 논리였습니다. 부동산 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네. 부동산 거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은 이제는 적용이 될 수 없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가꾸어서 기존에 살던 공동체 이웃관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 이거를 좀 더 깨끗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가자는 게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 마포 염리동 소금길을 걸어 다니는 기행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번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봤는데요. 네. 거기는 재개발을 앞둔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랫마을은 이미 철거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저쪽 마을은 재개발되어서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뭔가 도시의 풍경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그 거리의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봤을 때 뭔가 떠나기를 예약한 주민들의 삶의 정감이랄까 네. 묘한 것을 느꼈어요. 슬럼화된 부분들을 이쁘게 꾸몄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도시들 중에서 이 도시 재생이 되고 있는 곳들은 어느 곳이 있을까요? 인천의 아트 플랫폼을 가봤습니다. 그것은 구항만도시, 구도심 부분 그러니까 큰 물류창고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인천시에서 그 구도심을 예술타운으로 만들었어요. 작가들을 입주하도록 하고 네. 입주해서 나온 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같이 나누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영등포구 물레동을 한번 가봤어요. 네. 거기는 우리 70년대, 80년대 산업의 역군들이 활동했던 조그만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더군요. 그 골목에 우리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작업실로 쓰면서 실질적으로 살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것을 봤는데요. 그 골목에 보니까 공동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도 열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산업
도시적인 오래된 철공소와 새로운 젊은이들이 살아나가는 예술촌 네. 결합되어 있는 면도 있겠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서 느낀 것은 자생적으로 그런 타운들이 네. 만들어지고 있다. 그 주목할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네. 저도 책에 소개된 여러 장소를 이제 학생들하고도 답사를 해봤고 전문가들끼리 또 답사도 해봤고 했는데요. 특히 지금 인상에 남는 게 이제 그 대구시 중구의 근대골목거리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김광석 거리도 있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부산의 감천문화마을도 네.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네. 사례인데 네. 그 대구 중구 근대골목거리는 이제 대구시 중구의 어떤 근대 역사 문화거리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개화기에 여러 가지 이제 유적들 있고 아마 우리 가곡 중에 동무생각이라는 가곡 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청라언덕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가사인데요. 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청라언덕이 저는 거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의료 활동,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했던 그런 그 사택도 보존이 돼 있고 그 언덕길이 있으면서 거기를 잘 꾸며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자원을 잘만 활용을 하면은 네. 네. 침체됐던 거리가 일순간에 그렇게 꽃피듯이 봄에 꽃피듯이 그렇게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봤고요. 감천문화마을도 사실은 이제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얻었는데 이제 감천마을을 딱 가니까 우선 지형이 말이죠. 굉장히 그렇게 이제 산악지대인데 얼망졸망한 건축물들이 일렬로 평등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네. 지역이고 그 사이를 잇는 골목길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건물 색깔도 칠하고 조그마한 카페도 개설을 하고 해가지고 네. 마치 골목길을 미로를 탐방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고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볼거리가 있고요. 네. 벽화도 있고 건물 색감도 굉장히 이제 예술 전문하는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마을도 이 어떤 미학을 적용을 하면은 거듭 태어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 깊은 사례로 봤습니다. 근데 책에 보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개발 때문에 이제 떠나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가 재생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겠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용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주목을 네. 받은 게 몇 년 안 되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게 돼가지고 일반인들도 이제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용어이기는 한데요. 그 젠트리라는 게 이제 그 귀족 계급이란 뜻이죠. 아. 예,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니까 귀족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점점 고급화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자생적인 그런 재생 사업 지구에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 이름이 나면은 임대료가 상승하고 네.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가난한 이 자영업자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동체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상인들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영업의 터전을 네. 잃어버리는 결과를 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그 경리단길 골목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장진우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학생들하고 답사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경리단길이 유명해지니까 거기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오려고 자꾸만 지주들을 들썩거리면서 임대료를 더 줄 테니까 이 상점을 내보내라. 네. 예, 그렇게 지금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더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죠. 유혹이 오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지주들이 이제 대규모 자본에 넘어가다 보면은 그 골목길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웃 간의 정감이라든가 맛깔스럽고 멋이 없는 그런 상점가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을 하면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전주의 경우에 한옥마을이 있지요. 아마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는데 네네. 전주시에서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빈 가게들을 사놓고 있다가 네.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낮은 임대료로 네. 그리고 긴 시간 네. 장기로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전주 초코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타운에서 낮은 임대료의 가게들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상방으로 견제되는 그런 안정화 효과도 있더라. 그런 부분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임대료로 젊은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주체가 시에서 그렇게 사놓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름아름 조금씩 하는 것도 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자체가 같이 나서준다면 또 이런 문제들도 그렇죠. 좀 공공이 해결될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아요. 공공이 네. 개입하지 않으면은 자유시장 경쟁하에서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네. 가능한 한 임대료 많이 받기 위해서 다들 그렇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고요.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가나 공간은 도시 입장에서 보면 흉물스러운 거거든요. 나쁜 측면인데 네. 도시 재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자원이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쉽게 취득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폐가 공간은 이제는 도시 재생 시대는 자산이다. 그래서 그 자산을 공공이 확보해뒀다가 저렴한 임대료로 뭐 예술하는 분들이나 청년 창업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면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싼 임대료인 가게들이 나오는데 일반 그 지주들이 비싼 임대료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자, 도시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도 4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했는데, 근데 이 책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프로이트 아이고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프로이트 아이고는 일종의 공영주택이에요. 네.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 프로이트 아이고라고 했습니다만 프로이트는 흑인들이 거주하는 그리고 아이고는 백인들이 거주하는 그 공영주택도 그렇게 또 분리했어요. 그리고 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보면은 아버지는 안 된다라든가 뭐 TV 전화도 못 놓게 하고 뭔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살아갈 사람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 구상을 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밀어 넣었던 것이죠. 1950년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시 당국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택을 지어 보급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참으로 잔인했다. 복지를 주니 정부가 시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인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12인 한 가족은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텔레비전과 전화도 금지됐다. 프루이트 아이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제한한 이 공동주택은 얼마 못 가 텅 비워지게 됐고 중산층과 백인 노동자들은 교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흑인들만 살게 됐다. 게다가 시 당국이 공영주택을 보수, 관리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벽엔 금이 가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다. 이제 공영주택은 점차 마약과 범죄 소굴로 변했다. 그리하여 시 당국은 슬럼화된 프루이트 아이고 공영주택을 철거하기로 결정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지어졌다는 공영주택은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32분경 폭파 철거됐다. 모던 건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던 프루이트 아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던 것일까? 포스트 모더니즘 용어가 건축에서 나왔잖아요. 찰스 jen크스 건축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찰스 jen크스가 이 사례를 비판하면서
모더니즘의 종말이 1972년도 7월 15일 몇 시 몇 분까지 지정해서 종말을 구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축학과인 그 찰스 젠킨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이트하이거의 잔해를 보존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도시재생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안에 사람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그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사실 도시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라든지 아주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자리 잡은 것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도 휴일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약칭 DDP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주 가시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후면에 있는 이간수문을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 자리는 사실 문화 역사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장소를 저는 일종의 또 개발이라고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 자리에 대한 고려가 있었냐. 제가 이 책에서도 자하 하디드의 건축미학과 뭐 비평의 자리라는 표현을 한번 썼는데 제가 자하 하디드 건축미학을 많이 거론하진 않았어요. 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그 자리에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결정한 당시의 행정,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혹시 또 하나의 개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저도 그 대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기치를 내걸면서 또 하나의 개발을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가면서도 건축도시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DDP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DDP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도시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뜨거운 감자의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DDP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현상 설계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 모델이 된 게 바로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해체주의 건축가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미술관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빌바오라는 그 조그만한 볼품없는 공업도시가 세계적인 어떤 문화관광의 명소로 태어났다. 그 비슷한 것을 서울에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이간수문하고 그다음에 동대문 운동장의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조명탑, 야구장에 조명탑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거기도. 근데 이게 이제 국제현상 설계 경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건축가가 아무리 우리 문화와 우리 전통을 이해하려고 해도 한국인 건축가만큼은 못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하 하디드는 뭐 이라크 태생의 영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고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정말 실력 있는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자리에 뭐 외계인 우주선 같다는 그 건물을 지었어야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은 거고요. 나름대로 그분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제목이 환유의 풍경이라고 그랬나요? 나름대로의 철학을 거기에다가 구현을 하려고는 했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주 이질적이고 외계스럽다 하거나 할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재생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또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또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도시미학에 있어서 이것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 K대학교 신문에 한 기사가 실렸다. 법대 후문 빌라에 거주하는 김 모양이 새벽 귀가 깨고 귀환을 만나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사실. 야야, 신문 봤어? 며칠 전 법대 후문 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귀환한테? 나도 봤다. 근데 정말 거기는 어쩌면 좋냐? 애들이 새벽까지 공부하다 집에 가는 일이 허다한데 심심찮게 이런 얘기나 들려오고.
그러게나 말이야. 근데 우리가 누구냐? 퍼블리시티, 공공성에 관심을 둔 K대 동아리 쿨앱 아니겠냐? 어때? 우리 이 문제를 좀 진하게 만나볼까나? 그렇게 해서 K대 법대 후문 주거환경조사가 시작됐다. 이야, 이거 문제가 크다. 우리가 설문한 질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안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에 법대 후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 안 좋을 시다인데? 당연하지. 거긴 범죄에 노출된 동네라고 아주 유명하잖아. 이쯤 되면 우리가 좀 나서줘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문제는 관심 부족과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쿨앱 동아리들이 나섰다. 그들은 먼저 왜 법대 후문 동네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범죄 동네라는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범죄에 노출된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다양한 일을 벌였다. 두려움 지역 스티커를 만들어 주민들이 꺼려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두려움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다. 또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받아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유대감 형성에 초점을 맞춘 소셜 다이닝 행사도 열었다. 야야, 얘기 들었어? 요즘 법대 후문 애들 자기들끼리 아주 바쁘다잖아. 당연하지. 우리가 그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당연한 소리. 그런가? 학생들이 이 마을이 정말로 자기가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한 거지. 도시에 미학을 입히는 것은 단지 블링블링한 도시 디자인이나 스펙터클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학생들의 노력으로 분위기가 싹 바뀐 동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반짝이는 청춘들의 작품이 된 것이다. 사실 이렇게 도시 안전하면은 그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부의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논리로 이제까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의 경우를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마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 살아갈 마을인데 같이 밝고 아름다운 마을로 바꿔보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사례로서 연구해 볼 만하고 정책에도 반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책에 좀 특별히 제가 적어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전한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인 제이콥스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제인 제이콥스가 여러 가지 그 도시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인 제이콥스는 사실은 이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일단 출발을 하고요.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기능주의 도시계획의 어떤 몰인간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교통을 전공하는 분들은 도로를 좀 더 넓혀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도시 설계를 하는 분들은 사람이 잘 걸을 수 있는 그래서 보도를 좀 더 넓히고 차도를 네. 줄이는 네. 그런 거를 주장을 하듯이 제인 제이콥스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주의적 도시계획의 이면을 이제 조명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그분의 어떤 도시 사상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 출신은 아닙니다. 고졸이죠. 그분이 주거라든가 도시 시민 활동하면서 축적된 아주 거작을 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의 죽음과 삶, 아주 건축이나 도시학과에서 고전이죠. 네, 필수죠. 없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인 제이콥스 여사가 하시는 말씀은 거리가 주는 삶의 즐거움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전하다는 것도 네. 여기 빵가게 주인이 빵을 만들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세탁소 주인도 일을 하면서 거리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저 아이가 누구 집 아이인데 이렇게 다 안다는 거죠.
그런 주시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가 아닌가 제 이제 구별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인 제이콥스의 의견들을 이렇게 책에서 보면 굉장히 다 맞는 얘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너무 낭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기능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서 보차 분리라고 그러죠. 보도와 차도를 엄격하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전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네. 너무 보차 분리가 엄격하게 돼서 택시를 잡으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다. 예.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모범 답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 도시는 저렇게 생각해보고 네. 그런 조금 균형 있는 감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이 시작되면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 먼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라는 공간, 이 공간은 우리 세대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세대가 썼던 거 물려받은 것도 있고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가 쓸 공간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다음 세대가 쓸 공간을 미리 땡겨다 너무 많이 쓰면 또 안 됩니다. 남겨놓고 여지를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혹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내 임기 동안에 나의 치적으로 그런 조급한 마음들 버리고 세대 간에도 나눠 쓰는 그런 미래 비전적인 생각도 좀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서울시 동작구 상도 4동에서 이제 도시재생 총괄 계획과 겸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금년 3월부터 이제 도시재생에 깊숙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짧은 경험이지만 그동안 이제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를 도시재생은 공짜다.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뭐 쓰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소식지에 첫 글을 썼는데 기고문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도시재생 공짜는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제가 썼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 집을 좀 잘 갖고 볼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명석 저자께서도 그 지속 가능성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 크게 보면은 사실은 세 가지 측면의 재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집을 수선하고요.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요. 없는 공원을 만들고 이거는 물리적인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재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재생해야 됩니다. 도시에서 사실 이웃 관계가 굉장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자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 전에 소원했던 주민들끼리 서로 모여서 축제도 하고 떡도 나누어 먹는 그런 옛날의 마을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 도시재생의 두 번째 큰 축이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재생입니다.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거든요. 동네 가게가 잘 되어야 되고 동네 빵집에 매일 가서 빵을 사줘야 되고 동네 가게의 주인이 수익이 늘어나면은 그 수익을 동네를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재생, 공동체 재생, 경제적 재생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 재생이 되는데 오늘 우리 저자께서 말씀하신 도시에다 미학을 입힌다 하는 거기서 미학은 이게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학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 도시 재생에 대한 봉사와 헌신 먼저 기여하는 그런 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도시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도시재생은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의자가 참 많네요. 네. 이게 무슨 다 무슨 우리 의자예요?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회 하고 나면 모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군부대 이제 방문하면 예, 예. 군부대에서 이제 자기 부대 상징 그 배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서 손님들 오면 부대 홍보 겸 이 모자를 선물을 해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 블로그에 보니까 어머님 성함이 군기. 공기가 바짝 들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군대에서는 군기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군기 빠졌다, 군기 들었다, 군기 잡아라 뭐 이러잖아요. 이제 군기라는 말 때문에 덕을 많이 봐요. 아, 어떤 덕이요? 이제 부임해서 가면 우리 병사들이 야 우리 지휘관은 엄청나게 군기 하나는 끝내주겠구나. 그래서 스스로들 잘해. 그리고 앞에 이제 100자가 붙잖아요. 100% 하냐. 그러니까 군기가 100% 들어있다. 의정 활동도 그렇게 하시겠네. 100% 군기를 잡고. 뭐 물론 뭐 나름대로 군 출신으로서 내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옛날에 이제 직업이 군인이니까 전사 위주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의정 활동하니까 책 볼 시간이 없어요. 국회에서 나오는 그 봐야 될 유인물들이 엄청 많고 또 인접 의원들이 주는 어떤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읽느라고 한가하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또 지역구를 담당하니까 정말 너무 바빠요. 주로 이제 우리 국방 관련된 정책 자료 이런 거 읽을 시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인문학적인 책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저한테는 소개해 줄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예,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하나 눈여겨서 봤던 책인데요. 여기 있구나. 6.25 전쟁과 중국. 요즘 이제 한참 사실은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뭐 이념 문제가 요즘 갑자기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마도 언어의 혼란에서 오는 걸 거예요. 우리 군대도 이제 논산훈련소 최초에 들어왔을 때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의견들이 한 40% 정도 나와요. 북침이다 하는 것은 북한이 침공한 전쟁이다. 그래서 그걸 북침이다 갈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6주 동안 교육하고 나면 다 6.25는 북한이 침공한 남침이다. 라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6.25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제 6.25 전쟁하면 통상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소의 냉각구도 속에서 김일성이가 계획한 전쟁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조금 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6.25 전쟁과 중국 스탈린의 마오쩌둥 제압 전략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중소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스탈린이 택한 우리 김일성을 앞세운 전쟁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책을 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이세기 11대, 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하셨죠? 전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토통일원 장관도 하시고 현재 한중 친선협회 회장님이세요. 근데 중국에 이제 같이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기 전에 나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밌게 들었어. 그걸 이제 책으로 발간해서 내가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신중국이 건설이 되고 어찌 보면 중소 간의 갈등이 좀 심했어요. 예를 들면 만주에 대한 문제, 또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대한 문제, 예몽골 문제, 뭐 여러 가지 영토에 대한 그 갈등들이 심했는데 스탈린이 보니까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것을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또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견제할 것이냐. 한번 중국하고 미국을 전쟁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한 어떤 큰 전략. (1950년 1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한 연회장에서 김일성은 소련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다. 나는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한다. 1949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 동지는 남쪽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모스크바를 방문해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인민군의 공격 계획에 관해 허가를 얻고 싶다. 만약 스탈린 동지와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오쩌둥 동지가 모스크바로부터 귀국한 후 그를 만날 것이다. 이에 스탈린은 1월 30일 주 북한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나는 김일성의 불만을 이해한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가 이 건으로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는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이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고 내가 그를 도울 용의가 있음을 전해주기 바란다. 이 사실이 마오쩌둥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소련의 핵무장, 중소동맹조약의 덕분에 북한이 남침한다 해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에게 자신감을 주죠. 그렇게 해서 침공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초부터 중국은 김일성에게 공격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다만 그러니까 소련이 그것을 승인해놓고 중국에 가서 좀 그 승인을 득해라. 마오쩌둥한테 가서 승인을 득해라. 라고 돼 있어요. 1950년 4월 모스크바. 김일성을 마주한 스탈린. 당신의 이가 뽑혀도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경을 쓸 때가 많다. 병력이 필요할 땐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하라. 그러면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조건을 단다. 전쟁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다. 마오쩌둥을 찾아가 전쟁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라. 해방 전쟁은 중국 지도자가 승인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 그가 반대하면 남침은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최초부터 병력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전쟁에 개입된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유엔군이 38선을 넘어갈 때, 이것은 자기 국가의 위협이 된다.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보 위해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힘이 들더라도 참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중국군이 올 때 참가 인원은 엄청 많지만 전투력을 보면 그렇게 강한 전투력이 아니었잖아요. 전투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1950년 5월 13일 김일성은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 마오쩌둥에게 스탈린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깜짝 놀란 마오쩌둥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스탈린에게 급히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회신한다. 조선 동지와 회담 중 필리포프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감안해 조선인들이 통일을 이루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제는 최종적으로 중국 동지와 조선 동지가 함께 해결해야 하며 중국 동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다음 논의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상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치국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변화에 대해 내키지 않은 적극적 동의가 불가피했다. 예, 안보리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유엔군을 참전하기 위한 결의를 했잖아요. 주 유엔 소련 대사 마르크가 그게 참석을 안 했어요. 물론 참석 안 한 이유는 그 앞에 이제 중국이 안보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대만의 그 대사가 의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소련이 했는데 안보리 이사국을 신청해 준다는 명분은 살리면서 대만의 사람이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때 넣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안 됐다는 핑계로 안보리를 마르크 대사가 참여를 안 했어요. 유엔군을 참전시키는 그 이사국 그 합의를 할 때 마르크 대사가 그때 참석해서 부동의하면 그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미군을 개입시키기 위한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하고 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그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950년 6월 27일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을 결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소련이 불참한 이유를 설명한 비밀 전문은 스탈린이 자신의 한국전쟁 계획을 고백한 것이다. 스탈린은 소련 대표의 안보리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미국이 프리핸드를 마음대로 하게 함으로써 한국전쟁에 중국을 끌어들여 미중이 한반도에서 싸우게 되면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이는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시간을 주게 되어 세계의 세력 균형이 소련에게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침공해서 우리 서울을 점령한 게 6월 28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로 서울에서 진격을 했으면 아마도 7월 달 정도에 전쟁이 종결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요. 이 책에서 보면. 하여튼 이 서울 도심에 와가지고 3일간을 지체하게 됐어요. 한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하기 위한 도하장전도 준비해야 되고 소련이 도하장비를 일부러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 해줬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고문관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대에 이렇게 배치돼서 전쟁을 지도하고 하는데 그 고문관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무전기, 그런 무전기를 좀 사용해서 상황도 좀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제공을 잘 안 해주고 일부는 또 고문단을 철수하고 북한에게 공격을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주면서도 또 뒤편에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그걸 조금 제어시키는 이중성이죠. 그런 걸 스탈린이 했다. 김일성의 전기를 집필한 탈북 시인 장진성 역시 스탈린에 대한 김일성의 불만 섞인 교시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소련 놈들은 서울이 그렇게 빨리 점령당할지 몰랐다고 후에 변명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애당초 스탈린은 미국이 무서워 무기를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무기를 기다리며 3일 동안 서울에서 엎어져 있는데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의 그야말로 비극적인 전쟁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이념 논쟁, 또 남쪽 안에서도 또 남남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비극적인 건 그때 아주 한 1000여만의 이산 가족, 이것이 아주 우리 한반도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극이죠. 지금 보훈 정책이 정말 미약해요. 그래서 6.25 때 참전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온 보훈 대상자들, 참전 유공자들,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애우를 잘 해줘야 된다.
지금 참전수당 해봐야 뭐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최저 생계비 정도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목표를 삼아서 재정이 어려우면 그 몇 년, 5년 동안 뭐 단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3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런 분들이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당은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사실관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잘 읽어보면 아,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엄청난 국가적 음모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야말로 우리 강대국들이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약소국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그럼 그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힘이 약한 나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것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힘을 우리 스스로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저는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최근 영화 사도가 인기를 끌면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이 세 부자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아들 정조. 그가 꿈꾼 나라는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이 책에서 만나보시죠. 정조의 조선을 소개합니다. 김윤중의 정조의 조선은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책입니다. 정조의 출생과 성장부터 즉위 후 펼친 개혁과 탕평책,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왕으로서 쉽지 않았던 여정이 그려지는데요.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은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데 두고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주체적 근대 국가를 정조는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정조가 꿈꾸던 백성의 나라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개혁과 탕평 정치로 국가적 대통합을 이뤄낸 정조. 이 책을 통해 정조의 리더십을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부모와 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겁니다. 배움을 통해 아이들은 만족하며 기뻐하고 교사들은 가르친 보람을 느낄 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수업 도시락 성찰과 협력을 담다해서 행복한 교실을 디자인하는 비법을 만나보시죠. 전국 최연소 수석교사인 저자 정민수. 그는 1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좋은 수업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요. 저자는 교사의 가르침이 학생의 배움으로 바르게 연결되려면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아이들의 자발적인 성찰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수업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과 아이들의 수업 참여를 이끄는 비밀 키워드 등을 제시하는데요. 상호 가르침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 당신의 수업 레시피를 공개하라. 수업 속 반짝이는 몰입의 기제를 찾아 아이들을 참여시켜라 등 교사들이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업법을 안내합니다. 정민수의 수업 도시락, 성찰과 협력을 담다. 이 책이 행복한 수업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등장으로 숨겨졌던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일을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운동 또한 달라졌다고 합니다.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 마누엘 카스텔. 그는 네트워크와 정보화라는 말로 21세기의 특징을 개념화시켰는데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아랍혁명과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등 2011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장소적 공간과 인터넷상의 공간을 뒤섞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전망합니다. 저자는 인터넷 시대의 사회운동은 일시적 성패를 떠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누엘 카스텔이 말하는 사회운동의 본질을 논한 책,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고 친밀하게 국가와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사이버 전쟁,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킹과 테러, 그리고 분쟁과 전쟁을 다룬 책이 출간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at war를 소개합니다. 사이버 전쟁은 한 국가의 통신, 전력, 교통 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요. 이 책은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보국이 F-35 차세대 전투기 정보를 해킹당한 후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추적한 책입니다. 더 나아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기업들과 어떻게 연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는지도 낱낱이 밝히는데요. 셰인 해리스의 보이지 않는 전쟁 at war는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해킹 사건을 상기시키며 사이버 전쟁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전인미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대거나 발을 디딘 일이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야말로 전인미답이 아닐까 합니다. 불안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재미와 설렘을 느끼는 것 또한 인생이겠죠. 고미숙의 돈의 달인 호모 코미니타스에 나오는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깊어가는 가을, 설렘과 기대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구는 탄생 이래 단 한 번도 같은 날씨를 반복한 적이 없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